모두가 빨리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곧 대회장은 텅 비었고 단상 아래 단 한 사람만 남았다. 예저타이의 딸 예원재였다. 안녕하세요. 골라듣는 뉴스룸에서 함께 책 읽는 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권애리 기자입니다. 어떤 플랫폼으로 북적북적 함께 하고 계신가요? 아이폰 팟캐스트에서 계속 한 클립만 재생되고 다른 걸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들어와서 저희도 애플 측에 연락을 했었는데 조치가 취해졌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사이프러스 K님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댓글 주신 걸 조금 전에 봤습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저희도 애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은 아이폰 팟캐스트와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도 서비스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한번 옮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거 저부터 잘 알고 있지만 이 중에서 혹시 아이폰 팟캐스트와 함께 쓰시는 게 있다면 한번 들러봐 주세요. 유튜브는 검색이 문제긴 한데 북적북적과 제 이름, 낭독 기자 이름 또는 북적북적과 책 제목의 일부를 검색창에 함께 넣어보시면 아마 둘 중에 하나로는 뜰 겁니다. 이렇게 옹색하게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너무 핫한 책을 들고 와버려서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현재 굉장히 순위가 높은 베스트셀러인데요. 웬만하면 베스트셀러는 읽지 말자. 그러니까 몰라서 지나쳐간 좋은 책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열심히 찾아보자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리면서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책은 꼭 한번 읽고 싶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올해 초에 가장 뜨거웠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삼체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요즘 솔직히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아직 2살도 채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일주일에 드라마를 딱 한 편 엄선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편 보고 나면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요즘에 제 일상을 상당히 어지럽힌 드라마, 왜냐면 한 편 보고 끊지를 못했거든요. 왕좌의 게임 제작진이 내놓은 삼체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결국 하루에 2편씩 막 몰아서 보고 일이 밀려서 지장을 받고 뭐 어쩌겠나 이렇게까지 드라마가 나를 부를 때는 봐야지 하고 며칠 보냈습니다. 삼체를 보고 나서 원작 소설이 정말 읽고 싶어졌어요. 3권짜리 완역본이 출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이 아니라 진짜 또 일상의 지장을 굉장히 받아가면서 잠을 최대한 줄여서 읽었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둘 다에 만족한 소설 원작 영상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물을 먼저 보고 원작을 읽으면 영상이 더 좋았다거나 아니 이건 원작을 잘 못 담아냈네. 보통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요. 왕좌의 게임 제작진이 확실히 보통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체 1권을 좀 벗어나는 진도까지 각색된 게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있는 시즌 1입니다. 네, 무대를 중국에서 영국으로 옮겼고요. 등장인물들도 각색이 많이 된 편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각색이 크게 이루어진 영상물은
원작 팬들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영상물을 먼저 봐서 그런지 엑기스를 참 잘 옮긴 편이다. 책의 주제의식과 포인트를 깊이 이해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원작에서 상상하게 되는 그 아름답고 기이한, 그야말로 SF 작가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 장면들이 정말 영상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영상물에서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오늘의 낭독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원작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겠다 싶은 부분인데요. 저는 원래 SF물을 좋아하지만요. 이 책에 뭔가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 좀 더 마음을 빼앗기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영상물에서 많이 축소되고 약간은 훼손됐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일부의 진주인공, 예원재 캐릭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을 시작할 엄두가 일단은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넷플릭스에서 3채를 클릭하셔서 딱 첫 장면만 보셔도 됩니다. 첫 장면을 보시고 거기서 멈추실 수 있을까 살짝 자신이 없긴 한데요. 넷플릭스 3채의 첫 장면.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지식인들이나 지주들을 반동분자로 몰아서 학대, 고문하고 군중 앞에서 문자 그대로 때려 죽이는 상황들까지 발생했었죠. 바로 그 문화대혁명 당시를 무대로 한 장면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는 시작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무대 위에 어린 홍위병들에게 맞아 죽는 물리학자 아버지를 군중 속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딸이 바로 이 책의 시작점, 예원재 캐릭터입니다. 내 편이 옳다가 강령이자 이데올로기이자 모럴인 상황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대명사가 된 홍위병, 문화대혁명에서 온 말이죠. 가장 무서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옳다가 모럴이 되는 세상. 문화대혁명이나 마녀사냥 같은 시기, 사실 나쁜 놈들이 득세했던 시기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항상 있죠. 나쁜 놈들이 득세할 때도 많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나쁜 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나 인간성조차 내 편이 옳다는 명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첨단의 SF인 이 소설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현실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악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원재 캐릭터가 가장 가슴을 울리는 인물로 남는 게 바로 이 소설 3채의 매력입니다. 예원재는 넷플릭스 영상물에서보다 책 속에서 훨씬 더 입체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저는 영상물에서도 사실 예원재를 제일 좋아했고, 어린 예원재를 맡은 신인 배우나 성인 예원재를 맡은 경력이 오래된 배우나 그 품이나 존재감, 발성 이런데 진짜 오랜만에 매료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책 속 예원재 입체성이 그 배우들을 통해서 좀 더 표현될 수 있게 더 각색이 잘 됐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런 배우들을 찾아낸 게 아마도 이 이야기를 추격하면서 예원재 부분을 축소한 제작진이 그래도 지키고자 했던 예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포일이 될 수 있어서 내용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3채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문화대혁명 당시에 10대 소녀였던 예원재가 이 상황과 무슨 관련들이 있을까? 네, 3채를 열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3권짜리긴 하지만 집어 드신 후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삼체에는 보기 드문 스케일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지닌 진짜 문학가, 그러니까 인류의 지성사에 뼛속 깊이 매혹돼서 파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과학 덕후가 정말이지 그 밤하늘을 수놓은 성운처럼 찬란한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이 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삼체를 읽다 보니 백악관에서의 일이 사소하게 느껴졌다고 했다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생각될 법합니다. 사소설이 장악한 소설 세상에서 진귀할 정도의 문학적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본이긴 하지만 원래 중국어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하기도 해요. 사실 중국어는 라틴어와 더불어서 그 압축적인 언어의 스타일 자체가 엄청난 문학적 잠재성을 갖고 있는 언어죠. 문학은 중국이다 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죠. 사대주의가 아니고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문화 대혁명이 불러온 단절이죠. 이 책에 나오는 어떤 파괴들, 어떤 절망들은 사실 그게 SF적 상상력일까? 그 정도의 문명 파괴를 경험한 역사 속에서 탄생한 인물이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사회의 경험을 정리하는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미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문화 대혁명 당시 파트를 읽으려고 합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오늘 읽는 파트는 찐 고구마 파트인데요. 이 고구마 파트를 벗어나면 생각하신 것 이상의 엄청난 상상력, 오직 과학과 역사 공부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SF적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삼체 진짜 너무 같이 읽고 싶어서 애가 타요. 제가 3주 전에 읽었던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의 저자 박지욱 교수님이 저 처음에 몰랐는데 트위터에서 북적북적을 샤라웃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나왔던 리뷰 중에서 교수님 뜻을 제일 잘 읽어낸 리뷰였다고 기쁜 말씀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북적북적 가족분들과 함께 읽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깐돌이님, 타리오님 고맙습니다. 북적북적은 오래전 에피소드들도 찾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북적북적의 찐 가족이신 깐돌이님, 삼체 좋아하실 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자음과 모음 출판사의 낭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적북적을 들으면서 삼체를 읽다가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런 5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깃발을 흔들며 자신의 청춘을 불살랐다. 적들이 불꽃 속에서 잿더미가 되고 이상세계의 내일이 자신의 피 끓는 열정 속에서 탄생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가 이런 선홍빛 몽상에 빠져 있을 때 소총의 총알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15살 소녀의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간 총알은 속도가 줄지 않은 채 몸을 관통했다. 어린 홍위병은 들고 있던 깃발과 함께 옥상에서 떨어졌다. 그 가벼운 몸은 마치 하늘에 미련이 남은 작은 새처럼 깃발보다 더 늦게
떨어졌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녀는 행운이었다. 적어도 자신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장렬한 열정 속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무수한 병행 연산을 하는 CPU처럼 문화 대혁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광란은 형체 없는 홍수처럼 도시를 휩쓸어 미세한 틈과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도시 변두리에 있는 유명 대학 운동장에서 몇천 명이 참가한 비판 투쟁 집회가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온갖 파벌이 난무하던 시대였으므로 복잡하게 얽힌 대립파들이 서로 격투를 벌였다. 교정에는 홍위병, 문혁공작조, 공선대와 군선대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파벌 내부에서도 시시각각 새로운 대립파로 분리되어 각자 다른 배경과 강령을 수호하며 참혹하게 힘겨루기를 했다. 그러나 반동 학계 권위자에 대한 비판은 어떤 파도 이견이 없는 투쟁 목표였고 반동 학계 권위자들은 각 파벌의 참혹한 공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비판 대상자들과 달리 학계 권위자들은 특징이 있었다. 그들은 초기에는 고상함과 완고함을 유지했다. 이때 그들의 사상률은 제일 높았다.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산채로 맞아 죽거나 자살의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 이 단계에서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참혹한 공격에 정신이 점점 마비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보호막으로 그들의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비판 투쟁 집회에서 그들 대부분은 반수면 상태로 있다가 위협을 하면 비로소 깨어나 죄를 인정하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제3단계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계속된 비판으로 지식과 이성으로 구축된 사상 체계가 철저하게 무너진 그들은 자신에게 진짜 죄가 있고 자신이 위대한 사업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참회는 지식인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까지 했다. 그러나 홍위병들에게는 뒤에 2단계에 들어선 비판 대상이 제일 흥미가 없었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비판 대상자만이 극도로 흥분된 그들의 신경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마치 투사가 들고 있는 붉은 천처럼. 그러나 그런 대상은 점점 줄었고 이 대학에는 딱 한 명만 남았다. 그는 그 존재 자체로 매우 귀했기 때문에 비판대회 맨 마지막까지 남겨졌다. 예저타이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아직도 제1단계에 있었다. 그는 죄를 인정하지도 자살을 하지도 정신이 마비되지도 않았다. 이 물리학 교수는 비판대에 끌려 나오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나에게 더 무거운 십자가를 달라고 외쳤다. 홍위병은 그에게 확실히 더 무거운 것을 주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니었다. 다른 비판 대상자들에게 씌우는 고깔 모자는 대나무 줄기로 엮어 만들었지만 그에게는 굵은 철사를 용접해서 만들어 씌웠다. 그리고 목에 거는 널판도 다른 사람들 것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의 것은 실험실 오븐에서 떼어낸 철로 된 문짝에 검은색으로 눈에 띄게 그의 이름을 쓰고 대각선으로 커다랗게 X를 그려 넣었다. 예저타이를 비판대로 압송하는 홍위병의 수는 다른 비판 대상보다 배가 많은 6명이었다. 남자 2명에
여자 4명. 남자 둘은 힘있고 굳건한 발걸음이 마치 청년 볼셰비키 같았다. 그들은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 4학년생으로 예저타이는 한때 그들의 스승이었다. 여자 넷은 훨씬 어렸고 대학 부속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군복을 입고 장교용 무기를 허리에 찬 어린 전사들은 녹색 불꽃 4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예저타이를 압박했다. 예저타이의 등장은 단상 아래의 군중을 흥분시켰다. 방금까지 힘이 빠진 채 구호를 외치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고 새로운 파도처럼 다시 고조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홍위병 중 한 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구호 소리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비판 대상을 향해 소리쳤다. 예저타이, 당신은 각종 역학에 정통하다. 당신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이 위대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봐두어라. 계속 고집 부리면 죽음뿐이다. 지난번 대회에 이어 계속하겠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다음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해라. 제62에서 65차 기초 과목 내용에 당신이 독단적으로 상대성 이론을 추가했지? 예저타이가 대답했다.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의 고전 이론이다. 기초 과목에서 어떻게 그것을 강의하지 않겠는가? 옆에 있던 여자 홍위병 한 명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헛소리하지 마. 아인슈타인은 반동 학계 권위자다. 그는 기회주의자야. 미국 제국주의의 빌부터 원자폭탄을 만들었어. 혁명적인 과학을 이룩하려면 상대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자산계급 이론의 검은 깃발을 타도해야 한다. 예저타이는 침묵했다. 그는 머리에 씌워진 철제 모자와 가슴 앞에 달린 철판이 주는 고통을 참으며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듯 침묵했다. 그의 뒤에 있던 그의 예전 제자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말하고 있는 여자아이는 중학생 홍위병 4명 중 제일 똑똑해 보였고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았다. 단상에 오르기 전 그녀는 비판 원고를 달달 외웠지만 예저타이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를 위해 준비한 신무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들 중 한 명이 단상 아래를 향해 손을 들었다. 예저타이의 부인이자 같은 학과 물리학 교수인 사오린이 맨 앞줄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홍위병 군복과 색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녹색 옷을 입은 것 같았다. 그러나 사오린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아름다운 치파오를 입고 강의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사오린이 남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예저타이! 그녀는 이런 장소에 적응이 안 된 듯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의 떨림도 같이 커졌다. 내가 나와서 당신을 폭로할 줄은 몰랐겠지? 그래, 나는 당신에게 속았어. 당신은 자신의 반동적인 세계관과 과학관으로 나를 기만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혁명 소장들의 도움으로 나는 혁명의 편에, 인민의 편에 서기로 했다. 그녀는 단상 아래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다시 소리쳤다. 동지 여러분, 혁명 소장 여러분, 혁명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반동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본질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정적 우주론을 제기해 물질의 운동 본성을 부정한 반변증법을 주장했습니다. 우주가 유한하다고 했으니 철두철미한 반동 유심주의입니다. 아내의 계속되는 연설에 예저타이는 쓴 웃음을 지었다. 린,
내가 당신을 기만했다고? 사실 당신은 줄곧 내 마음속의 미스터리였어. 한 번은 내가 당신 아버지께 당신의 천부적 재능을 칭찬했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야. 그때 아버님은 고개를 흔들며 내 딸은 학술계에서 공적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셨어.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린은 너무 똑똑해. 기초 이론을 하려면 미련해야 해. 이후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이 말의 깊은 뜻을 끊임없이 깨달았어. 린, 당신은 정말 너무 똑똑해. 몇 년 전 당신은 일찌감치 지식계에 불어오는 정치적 변화를 간파하고 행동을 시작했지. 당신은 수업하면서 물리 법칙과 계수 이름 대부분을 바꿨어. 옴의 법칙은 전기 저항 법칙으로,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 방정식, 플랑크 상수는 양자 상수라고 했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과학적 성과는 모두 대다수 노동자 인민의 지혜의 결정체이고 자산 계급의 학술 권위자는 그들의 지혜를 훔친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렇게 했어도 당신은 혁명 주류에 끼지 못했어. 지금의 당신을 한번 봐. 당신의 소매에는 혁명 교직원이라는 붉은 완장이 없잖아. 당신은 마오 주석의 어록을 들 자격조차 안 되어 빈손으로 올라왔어. 누가 당신을 중국의 대단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으며 당신의 부모는 또 왜 그렇게 유명한 학자였는지. 아인슈타인만 해도 나보다 당신이 설명해야 할 것이 더 많을 텐데. 1922년 겨울 아인슈타인이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당신의 아버지는 독일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의 수행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지.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의 가르침으로 물리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여러 번 말했어. 그리고 물리학을 선택한 것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그러니 아인슈타인 역시 당신의 간접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무한한 자부심과 행복으로 여긴다고 했었어. 나중에야 나는 아버님이 당신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아인슈타인과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었어. 1922년 11월 13일 오전, 당신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을 수행하고 난징로를 산책했어. 위유런 상하이 대학교 총장과 차오구빙 대공보 경리 등이 함께했지. 길을 걷다가 아인슈타인이 돌 깨는 일을 하고 있던 소년을 발견하고 그 옆에 가서 추운 날씨에도 다 떨어진 옷에 손이 온통 검게 변한 아이를 묵묵히 쳐다보다가 당신 아버지에게 저 아이는 하루에 얼마나 버느냐? 라고 물었지. 당신 아버지는 아이에게 물어본 다음 5펀이라고 대답했어. 이것이 바로 아버님과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와의 유일한 교류였지. 물리학도 상대성 이론도 없고 그저 냉혹한 현실만 있었지. 당신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에게 대답한 다음에도 말없이 그곳에 한참 서 있었다고 했어. 아이의 무감각한 노동을 보면서 들고 있던 담배가 다 타들어가도록 말이야. 그 일을 말하면서 당신 아버지는 중국에서는 아무리 자유로운 사상이라도 결국에는 모두 탁 하고 땅에 떨어져 버리지. 현실의 인력이 너무 무거워 라고 탄식했어. 고개 숙여! 남자 홍위병 한 명이 큰 소리로 명령했다. 그것은 선생에 대한 일종의 동정이었다. 비판받는 사람은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예저타이가 고개를 숙이면 머리에 쓰고 있는 철제 고깔 모자가 떨어질 것이고 그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무거운 모자를 다시 씌울 이유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예저타이는 계속 고개를 쳐들고 여윈 목으로 그 무거운 철제 고깔 모자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다. 고개 숙이라고, 이 반동분자야. 옆에 있던 여자 홍유병이 허리띠를 풀어 예저타이를 향해 휘둘렀다. 황동 버클이 그의 이마를 강타했고 이마에 버클 모양이 찍히면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그는 휘청거렸지만 다시 일어났다. 남자 홍위병 한 명이 나와 예저타이를 추궁했다. 양자역학 수업에서 당신은 반동적인 언사를 많이 했지. 그는 말을 마치고 사울인에게 고개를 끄덕여 계속하라고 했다. 사울인은 급히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신의 정신이 철저하게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말해야 했다. 예저타이, 이건 부인하지 못할걸? 당신은 반동적인 코펜하겐 해석을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강의했어. 그것은 현재 공인된 실험 결과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야. 심한 공격을 받았어도 예저타이의 말투는 여전히 침착했다. 이 점에서 사오리는 매우 놀랐고 두렵기까지 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외부의 관측이 파동 함수의 붕괴를 일으킨다고 하잖아. 이것은 반동 유심론의 또 다른 표현이고 가장 만연한 학설이지. 철학이 실험을 이끄는가, 실험이 철학을 이끄는가? 예저타이가 물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비판자들은 한순간 어쩔 줄 몰라 했다. 남자 홍위병이 말했다. 당연히 정확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과학 실험을 이끌지. 그 말은 정확한 철학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 소리다. 실험으로 얻은 참된 지식에 반대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자연계를 인식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울인과 대학생 홍위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중학생과 사회에 있는 홍위병과는 달리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그러나 부속 중학교에서 온 4명은 격파하지 못할 강적은 없다라는 그들만의 혁명 방식이 있었다. 방금 예저타이에게 폭행을 가한 여자아이가 예저타이의 허리띠를 빼들었다. 나머지 3 여자아이 역시 가죽 허리띠를 빼들었다. 동료와 함께 혁명을 할 때 그들은 반드시 더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남자 홍위병 2명은 끼어들지 못했다. 참견했다가는 혁명적이지 않다는 혐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남자 홍위병 한 명이 화제를 바꿨다. 빅뱅 이론을 가르친 적도 있지? 그건 모든 과학 이론 중에서도 가장 반동적인 거야. 앞으로 그 이론이 전복될 수도 있지만 이번 세기 우주학의 2대 발견인 허블의 법칙과 3000 켈빈 우주 배경 복사에 의거 빅뱅 이론은 현재까지 가장 믿을 수 있는 우주 기원 이론이다. 헛소리! 사울인이 소리쳤다. 그리고 빅뱅에 대해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물론 그 안에서 반동 본질을 끄집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4명의 소녀 중 가장 똑똑한 한 명이 이 이론에 빠져들어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그러면 시간도 모두 특이점에서 시작됐다는 말인가? 그러면 특이점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지. 예저타이가 말했다. 그는 마치 평범한 소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 자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중상을 입은 데다 철제 고깔 모자를 쓴 그의 움직임은 매우 힘들어 보였다. 뭐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반동! 반동분자! 그 여자아이는 공포스러운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울인이 여자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그것은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지. 어린 홍위병은 즉시 혼란한 생각을 추스른 뒤 가죽 허리띠를 손에 단단히 쥐고 예저타이를 가리켰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모른다. 무슨 말이야? 모른다고 말했네. 만일 신이 우주 이외의 초의식이라면 나는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서로 상반되는 양쪽 모두 과학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지. 사실 이 악몽 같은 시간을 생각하면 예저타이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 말에 대회장이 술렁거렸다. 단상에 있던 홍위병 한 명이 주도하자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반동 학술 권위자 예저타이를 처단하라. 모든 반동 학술 권위를 처단하라. 모든 반동 학설을 처단하라. 구호가 끝나자 그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모든 종교는 지배계급이 인민의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야. 예저타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생각은 단편적인 거야. 부끄럽고 분한 어린 홍위병은 눈앞에 이 위험한 적에게는 어떠한 말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예저타이를 향해 가죽 허리띠를 휘둘렀다. 옆에 있던 동지 3명도 합류했다. 예저타이는 키가 컸기 때문에 이 4명의 14살짜리 어린아이는 절대 숙이지 않는 그의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공격이 몇 번 이어지자 그의 머리를 보호하던 철제 고깔 모자가 떨어졌다. 이어서 황동 버클이 달린 넓은 가죽띠가 비오듯 그의 머리와 온몸에 쏟아졌다. 그는 결국 쓰러졌다. 그러자 어린 홍위병들은 더 흥분해 숭고한 전투에 몰입했다. 그들은 신념과 이상을 위해 싸웠다. 그들은 역사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영광스러운 사명감에 도취되었고 자신의 용감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최고의 지시는 말과 글로 하는 문투지, 무장투쟁이 아니다. 예저타이의 제자였던 2 학생이 마침내 결심했는지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동시에 달려들어 반 미친 상태에 빠진 4명의 여자아이를 떼어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물리학자는 조용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반쯤 뜬 2 눈이 이마에서 흘러나온 피를 응시하고 있었다. 광란의 대회장이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핏줄기만이 유일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붉은 뱀처럼 천천히 구불구불 기어가다 단상 끝에서 한 방울씩 아래에 있는 빈 상자 위로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마치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 같았다. 갑자기 괴상한 웃음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것은 정신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울인이 내는 소리였다. 공포스러운 웃음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더니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다. 모두가 빨리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어 했다. 곧 대회장은 텅 비었고 단상 아래 단 한 사람만 남았다. 예저타이의 딸, 예원재였다. 여자아이 4명이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해 그의 생명을 앗아갈 때 그녀는 단상으로 뛰어오르려 했다. 그러나 곁에 있던 학교 직원이 그녀의 팔을 꼭 붙들고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너도 죽고 싶으냐? 고 말했다.
대회장은 광란과 흥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섰다면 더 많은 폭도가 뛰쳐나왔을 것이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대회장의 구호와 함성에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는 그녀에게서도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위에 놓인 이미 생명이 빠져나간 아버지의 몸을 응시할 뿐이었다. 울음으로도 외침으로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그녀의 피 속에 가득 퍼지고 용해되어 평생 동안 그녀와 함께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사진은 직원들이 그녀를 잡고 있을 때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그녀는 허공에 떠 있는 팔을 내리고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가 아버지의 시신 옆에 앉았다. 그리고 이미 차가워진 아버지의 두 손을 잡고 넋을 잃은 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시신이 옮겨질 때 예원재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담배 파이프를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예원재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운동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사택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2층 자신의 집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한때 자신이 엄마라고 불렀던 여인의 소리였다. 예원재는 몸을 돌려 두 다리가 이끄는 곳으로 묵묵히 걸어갔다.